자, 그 다음 부분입니다. 이제 시카고 협약과 국제 민간 항공 기구에 대해서 들어갈 거예요. 또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시카고 협약. 그만큼 또 중요해요. 시카고 협약 및 부속서, 아넥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시카고 협약은 협약 본문과 부속서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 아까도 말씀을 드렸고요. 협약의 기본 원칙은 협약 본문에서 규정. 자, 모든 우리나라 국내법도 그렇지 않습니까? 법령 안에, 법조항 안에 판서 혹은 이제 본문에 써져 있는 내용을 근거로 하여서 이렇게 본문에서 규정을 하고 있고 똑같아요. 시카고 협약 및 부속서에도 이러한 부분들이 법적으로 이렇게 지킵시다라는 큰 약속이기 때문에 다 세밀하게 나와 있다라는 거. 그런 기본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과학기술의 발전과 실제 적용을 바탕으로 수시 개정될 수 있는 내용들은 협약 부속서에 규정을 하였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제가 이렇게 판서를 해드리는 게 여러분들께 이해가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판서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원래는 항공안전법 수업이 들어갔을 때 제가 한 번 더 다룰까 했는데 미리 말씀드려야 지금 현재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요. 자, 우선 법의 크기부터 해가지고 한번 내려가도록 할게요. 아까는 최초에는 법의 분류에 대해서 제가 판서를 해드린 거고요. 지금은 법의 상하관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법, 중요한 법이죠. 자, 헌법이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나무로 비유하면 가장 큰 기둥. 거기에서 가지가 뻗어나가고 열매가 맺고 밑에 뿌리가 있고요. 가장 큰 뿌리하고 그 기둥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헌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각종 법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 형법, 민법처럼 우리나라 항공법도 항공안전법도 이러한 법률이고요. 자, 그리고 그 법률 밑에는 그 시행령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시행령으로 끝나기 때문에 명령 같은 거구나라고 이해를 일단은 해주시면 편해요. 그 다음에 시행령 밑에는 법 중에 시행 규칙이 있어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후에 말씀드릴 부분들이 많은데요. 자, 여러분들께서 법제처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항공안전법을 미리 한번 검색해 보신 분들은 아실 수가 있어요. 항공안전법이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내가 분류를 해서 검색을 해서 봤는데 항공안전법이 따로 있고 왼쪽 상단에 보다 보니까 시행령이 따로 있고 시행규칙이 있었어요. 항공안전법. 그렇게 생각 지금 떠올리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맞습니다. 거기서 말하는 시행령하고 시행규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큰 법 테두리에서 또 세분화되어서 다른 범위가 생겼고 그 범위 안에서도 무언가 더 디테일하게 세분화되었던 규칙들이 있다라고 시행규칙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뭐 고시가 있고 그 다음에 훈령 등이 있는데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 일일이 설명드리기는 시간 관계상 지금 중요한 것도 아니고요. 해서 이러한 큰 카테고리 상으로 나뉘어진다라고 일단은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됐을까요? 이 부분을 설명드리다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자, 그 이유입니다. 큰 헌법이 있고요. 각종 법이 있고 그 밑에 포함되는 시행령이 있고 시행규칙이 있죠. 자, 아까 제가 이 령을 뭐라고 했습니까? 명령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대통령령. 시행령이라는 거는 한마디로 대부분 대통령령입니다. 입법 절차가 이 법률에 대해서는 크게 법률처럼 딜레이가 생기거나 절차적으로 복잡하거나 기간이 길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임시적으로 통치를 하다가 이러한 법들은 무언가 우리가 법령으로서 필요한데 크게 법률로 만들 부분까지는 아니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면 되겠다라고 뭉뚱그린 부분들이 시행령이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세분화돼서 시행규칙이 있는데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시험 문제 푸실 때 하나의 팁이 될 수가 있어요. 시행규칙은 예를 들어서 항공안전법이다 하면은 자, 항공안전법 그 안에서 시행령이 있고 그 시행령에 대해서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 시행령 안에 대통령이 이제 앞으로 각 자치단체에서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되겠죠. 그 밑에 계시는 높으신 분들 국토교통부 장관이 더 디테일하게 전문가니까 이러이러해서 한번 정해서 시행해 보세요라고 규칙을 정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시험에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큰 팁이에요. 시행령이다라고 하는데 국토교통부 장관이 무언가 권한을 다 진두지휘한다 그런 느낌이 난다 그러면은 맞는 건 아니에요. 뭐 물론 시행령에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러이러하게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가 명시가 될 수 있겠지만, 자,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가 되어서 시행령에서 무언가 하는 주체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웬만하면 시험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이라는 그 명시가 나온다 그러면 시행 규칙이 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편해요. 자, 그러면 큰 부담은 덜으셨죠? 자, 대신에 문제 자체가 예를 들어서 몇 조 몇 항이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비행 공역에 대해서 비행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이러한 절차적으로 법조항은 몇 조 몇 항 몇 항 뭐 이렇게 물어보지는 않아요. 그렇게 문제가 쓸데없이 나오지는 않고, 다만 제가 방금 설명드린 것과 같이 큰 테두리 안에서 여러분들께서 정말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을 정확히 알고 있느냐, 이러한 부분들이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정리해드린 거 크게 한번 쓰셨다가 속으로도 한번 읽어보시고 이렇게 암기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초반에 오늘 강의 부분은 세목에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가볍게 들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부분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바로 이제 넘겨버리시거나 다음 강의로 들어가신 분들은 놓치시는 거죠. 그런데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다음에 또 말씀드릴 겁니다. 너무 크게 걱정은 하지 마시고 그냥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자, 실제 적용을 바탕으로 수시 개정될 수 있는 내용들을 협약 부속서에 규정했다고 했어요. 협약 부속서에 규정을 했다라는 거는 말 그대로 그 하위 단계의 부속서에서 좀 더 종류를 세분화했고 안엑스를 더 디테일하게 내용을 넣었기 때문에 개정하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자, 아까 여기서도 말씀드렸죠. 시행 규칙 같은 부분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승인을 받으면 끝나는 거기 때문에 고치기가 쉬워요. 신설되기도 쉽고요. 물론 상대적으로 일반적인 법률이라는 거 시행령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말씀드리는 것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협약 부속서에 규정을 했다라는 거. 자, 이 설명을 위해서 우리가 아주 좋은 팁을 하나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는 1919년에 파리협약의 단점 및, 자, 파리협약 아까 말씀드렸던 거 나왔죠? 그 다음에 하바나 협약의 장점을 반영했대요. 그래서 과학기술 발달 등으로 인한 기술적 사항의 수시 개정을 용이하게 하고 있음. 한마디로 국내법의 발달 부분을 아까 했는데 똑같습니다. 계속 개정하면서 무언가 용이하게, 디테일하게, 우리가 쓰기 편하게, 적용하기 쉽게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 똑같이 이렇게 용이하게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시카고 협약은 1944년 계속 나오고 있어요. 1944년 11월부터 12월 7일까지 계속된 시카고 회의가 있었대요. 물론 시카고에서 했었죠, 이 회의를. 그렇기 때문에 시카고 회의라고 부르는 거고, 그때 당시에 결과로 채택을 하였고, 국제 민간항공의 항공안전기준 수립과 질서 정연한 발전을 위해 적용하는 가장 근원이 되는 국제조약. 아까도 말씀드렸죠, 시카고 협약이 왜 중요한지, 전 세계적으로 채택되는 가장 큰 국제법이 되었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알고 계셔야 됩니다. 계속 나와요, 중요한 부분들은 반복해서. 그래서 협약 본문 이외에 부속서를 채택하여 적용하고 있으며, 자, 네 개의 큰 부로 파츠로 나눠져 있고, 그 다음에 챕터 22장, 자, 96조항, 아티클스, 그 다음에 안엑스 또 나오네요. 협약 부속서, 그래서 총 19개로 나눠져 있다라는 거.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안엑스에 대해서 또 설명이 나와요. 시카고 협약 부속서. 시카고 협약 부속서는 필요에 따라서 제정되거나 개정될 수 있습니다. 당연하죠. 제정되거나 개정이 안 되면은 강제성을 떼어서 고정해버리면은 안 되겠죠. 법이기 때문에 모두 국제적으로 지켜야 되는 가장 큰 법이기 때문에 현재 총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19개 부속서가 있어요. 그 다음에 2013년부터 적용을 하였고, 자, 이 부분 중요합니다. 현실적으로 부속서가 갖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각 부속서에서 국제 표준, 아까도 맨 초반 부분에 제가 말씀드렸죠, 스탠다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무조건 지켜야 된다. 그 다음에 권고사항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표준 또는 권고 방식을 규정한 사항이 무엇이며 디테일하게 용어 정의처럼 알려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체약국의 준수 여부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 시카고 협약 부속서가 이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고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계속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러분들께서 그냥 읽어보시면 돼요. 19개 부속서. 자, 지겹게 나옵니다. 종류가 뭐 이렇게 자꾸 19개인지 강조를 하느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강조라기보다는 가장 기본이기 때문에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노란색으로는 표시를 안 했어요. 자, 시카고 협약 부속서에 대해서 이제 디테일한 내용이 나옵니다. 와, 머리 아파요. 뭔가 굉장히 많아요. 글씨 자체도 작고,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교재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크게 간단하게 뭉뚱그려서 제가 설명드리고 넘어갈게요. 자, 시카고 협약이 있고요. 맨 처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다음에 부속서가 있죠. 큰 카테고리요. 그렇기 때문에 시카고 협약 앞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건데 조금 세분화한 것뿐입니다. 자, 국제 표준 및 절차 채택을 하였고요. 그다음에 그 내용 중에 각 체약국은 항공기 직원, 항공로 및 부속 업무에 관한 규칙 점점점 뭔가 세분화되고 있죠. 우리 법의 순서 상행 관계처럼 이렇게 헌법으로 정해놨고 그 헌법에서는 각 법률을 어떠하게 정한다, 어떻게 따라야 한다라고 했고 그 법률에 대해서는 또 크게 법률 성격을 목적을 명시를 해가지고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였고 그 안에서 또 세부적으로 시행령을 정했고 시행규칙을 한 것처럼 똑같습니다. 법 체계이기 때문에 협약이지만 국제적인 약속이고 법규적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본 협약에 의거해서 아이카오를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죠. 이 시카고 협약을 기준으로 이 약속을 기준으로 국제 민간 항공 기구를 조직을 하였다. 이걸 기억을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조직이기 때문에 이사회가 있겠죠. 이 이사회는 국제 표준과 또 나옵니다. 스탠다드 그다음에 권고 방식을 채택하여 협약 부속서 아넥스로 하여서 체약국에게 통보 디테일하게 알려준다. 너희들 이런 거 이렇게 개정을 하였고 이번에 바뀌었으니까 지켜야 한다라고 통보. 그리고 아넥스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크게 뭉뚱그려서 협약에다 넣고 그 협약을 바꿀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부속소를 통해서 계속 개정하고 바꾸고 권고하고 나눠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라는 거예요. 비고를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자 이제 아넥스 부속서입니다. 자 부속서에 대해서는 이렇게 다 나와 있어요. 전문에 대해서 똑같은 앞에 내용입니다. 가장 아넥스에서 중요한 거는 부속서는 표준이 있고 권고 방식이 있다. 꼭 따라야 되는 것이 있고 권고 사항이기 때문에 내가 알고서 이 부분은 따라야 된다. 다만 취사 선택이긴 한데 이왕이면 따라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성격이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교재 맨 밑에 보시면은 사포스트에 대한 그 영문 설명이 있어요. 여러분께서 한번 가볍게 보시고 가시면 됩니다. 제 강의하고 이 교재의 특성이 한 번 하고 넘어가고 막 굉장히 지루하게 설명하지 않고 중요한 부분들을 계속 반복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가볍게 들으시면은 자연적으로 머릿속으로 들어오실 거예요. 자, 이제 아이카오 국제 민간 항공 기구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설명드릴게요. 자, 아까도 나옵니다. 우리 알고 있어요. 전 PPT에서 제가 보여드린 거, 설명드린 것처럼 시카고 협약에 의거해서 국제 민간 항공 기구는 조직이 구성이 되었죠. 그 다음에 국제 민간 항공의 안전, 그 다음에 질서 유지와 발전, 항공 기술, 시설 등의 합리적인 가장 큰 중요한 테두리들을 먼저 명시를 하였고 그 다음에 발전 및 보장을 증진하기 위해서 설립된 좋은 입법, 사법, 행정 권한이 있는 유엔의 전문기구. 알고 계셨어요? 처음 나왔어요. 유엔 전문기구라는 거. 자, 알고 계셔야 됩니다. 시험에 나와요. 글로벌 민간항공 시스템의 지속적 성장 달성이라는 비전을 제시를 하였고요. 자, 저도 가장 일반 교육생분들을 교육원에서 가르쳐 드릴 때 교관으로서 늘 강조하는 부분인데 저도 항공 안전이 제일 우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여기 국제항공기구도 가장 항공 안전을 중요한 요소로서 명시를 하였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왜냐하면은 자 유엔 전문기구라고 일단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무언가 전 국제적으로 나라들끼리 취약을 했던 가장 큰 협약을 통해서 나온 민간 항공기구이기 때문에 사익성을 띠거나 수익 목적으로 한 게 아니겠죠. 우리 솔직히 이건 좀 지키자 응? 이렇게 한 그러한 성격의 법이고 그 법을 따라서 조직을 개편을 했고 운영되는 기구이기 때문에 항공 안전이 당연시 된다라는 거. 항공 안전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 부분을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시카고 협약. 자, 제44조는 1944년도 계속 나왔는데 뭐가 사사가 또 나왔어요. 이해하기 쉽죠? 자, 제44조는 아이카오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규정 똑같습니다. 이 아이카오는 어떠한 목적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자, 모든 법의 1조 목적이 나온다. 다음에 2조 용어 정의가 나온다. 똑같아요. 자, 목적이 제일 중요하죠. 왜 설립이 되었는지. 이 목적을 명시해야 이 기구가 그 목적을 따라서 엇나가지 않고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나옵니다. 전 세계에 걸쳐 국제 민간항공의 안전하고 질서 있는 성장을 보장. 좋은 이야기예요. 평화적 목적을 위한 비행기 디자인과 운항의 기술 권장. 재밌는 부분이 비행기 디자인과 운항의 기술 권장. 자, 평화적 목적인데 디자인이 뭔 상관일까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여러분들 흔히 타고 다니시는 국제선 이게 항공기 뭔가 공격적인가요? 뭐 무장이 탑재되어 있나요? 그런 건 아니죠. 그러한 식으로 가능하면
전쟁용으로 좀 쓰지 말자, 위협적으로 쓰지 말자라는 부분을 그렇게 설명을 중요시하고 있다라는 거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국제 민간 항공을 위한 항공로, 비행장, 항공시설의 발달을 권장. 한마디로 각 나라마다 우리가 따르고 있지 않냐. 그런데 그냥 우리가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너희들이 알아서 자체적으로 서로 발전을 위해서 해야 될 부분들은 하자. 그런데 그 가장 기본적인 부분들 중에 하나가 항공로, 비행장, 항공시설이다. 이거 권장이에요, 권장. 강제적으로 막 꿀밤 때리듯이 막 해야 돼 이런 건 아닙니다. 자, 안전하고 정기적이며 효율적임과 동시에 경제적인 항공 운송을 위한 세계 모든 사람들의 욕구를 충족한다. 한마디로 경제적인 항공 운송을 위한 짐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화물수단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한마디로 세계 모든 사람들이 편안하고 좀 안정적으로 그리고 그러한 것을 사람들의 욕구를 좀 해소시킬 수 있게 이렇게 우리가 운영을 합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다라는 거. 국제민간항공기구 아이카오의 목적입니다. 자, 그다음 불합리한 경쟁에서 오는 경제적 낭비를 방지. 한마디로 그거겠죠. 너도 나도 다 운용을 하는데 괜히 쓸데없이 우리 게 더 빨라, 우리 게 더 멋있어 막 돈 들여서 서로 이렇게 막 소비하고 허비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 경쟁 부분을 한마디로 낭비하지 말자고 이렇게 명시를 했고요. 얼마나 이 아이카오 국제민간항공기구의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세분화해서 고심을 했는지 참 그런 부분을 엿볼 수가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없다고 하면은 거꾸로 여기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 발생할 수가 있겠죠. 자, 거꾸로도 한번 생각을 하시면서 납득을 하시면 이해가 빨라요. 치약국의 권리가 완전히 존중되어야겠죠. 당연히 치약국인데 각 치약국이 국제민간항공을 운항하는 공평한 기회를 갖도록 보자. 그렇죠. 당연한 겁니다. 치약국 간의 차별을 피한다. 비슷한 성격이긴 한데 더 명시화했어요. 차별을 피한다. 차별해서는 안 된다. 경제적 수준으로 다른 나라들끼리 막 무시하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 왜냐? 앞부분에도 말씀드렸듯이 평화적인 부분, 그다음에 운용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당연히 발생을 하면 안 되고요. 국가 공중 항행에 있어서 비행의 안전을 증진. 가장 큰 목적이 항공 안전에 대한 부분이라고 아까 노란색으로 표시를 해드렸죠. 여기서 또 한 번 강조합니다. 공중 항행에 있어서 비행의 안전을 증진. 국제 민간항공 제반분의 발전을 일반적으로 증진. 자, 가장 큰 분야고 가장 큰 카테고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이야기들을 잘 써놨어요. 가장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국제조약과 국내 항공법과의 관계를 들어갈 겁니다. 시카고 협약과 국내 항공법과의 관계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항공법은 국제적 성격이 강한 바, 여태까지 수업에서 계속 제가 강조해드렸던 그런 내용들이죠. 교재에 쓰여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국내 항공법에서도 국제법과의 관계를 당연히 명시를 했습니다. 자, UN 헌장 제103조는 어느 조약도 UN 헌장에 우선할 수 없다고 규정. 자, 조약의 어떤 법률이 아니고 이 부분 헷갈리시면 안 되고 따라서 UN 헌장이 우선시 조약과 국내법은 동등한 지위에 있는 것으로 해석. 이 부분도 한 번 더 읽어보시고요. 중요합니다. 자, 헌법 제6조 제1항은 우리나라 헌법이에요.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라고 명시를 했어요. 시카고 협약상의 내용이 국내법과 동등한 지위에 있는 것으로 당연히 해석되고 이러한 효력에 의해서 우리가 입법을 하고 따르고 있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국제항공법. 와, 여러분들께서는 교재를 보시는 거를 제가 추천해드려요. 왜냐, 글씨 폰트가 너무 작아요. 내용상. 자, UN 헌장, UN 기구라는 건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건 아이카오고. 자, 근데 UN 헌장에서 국제항공법에 대해서 국제조약과 상충시에 헌정상의 의무가 우선한다고 앞부분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죠. 이렇게 크게 명시를 하였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또 부속서가 나오고요. 어떠한 조약, 협약에 의해서 이렇게 이런 발달 과정에 의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였다, 조약이 있었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고, 자, 국내 항공법은 헌법에 아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헌법에도 이거 규정이 되어 있고 그 밑에 하위적으로 항공사업법, 시행령 시행규칙, 안전법, 시행령 시행규칙, 공항시설법 다 똑같은 내용들 앞에 말씀드렸던 부분들 자세하게 적어드렸고 국제 및 국내 항공과의 관계, 자, 헌법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드렸고 다만 항공안전법은 국제민간항공조약 및 같은 조약 부속서 채택된 표준과 방식에 따라 따른다라는 부분이에요. 항공법도 이 법에서 규정하는 사항 이외에는 다음 각호의 국제협약에 따른다. 그렇죠. 국내법이긴 하지만 국제법을 이렇게 따른다라고 명시한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께서 한번 읽어보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항공안전법도 그래요. 자, 어떤 법이든 간에 제일 좀 목적이 나온다고 했죠. 자, 이 법의 목적은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같은 협약의 부속서에 채택된 표준과 권고되는 방식에 따라 표준과 권고 기억하시고요. 방식에 따라 항공기, 경량 항공기 또는 초경량 비행장치가 안전하게 항해하기 위한 방법을 정함으로써 중요하죠.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항공기술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어디서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국제항공법 아이카오 조직기구의 그 목적, 그 다음에 운영되는 이유. 거기에 대해서도 이러한 비슷한 문구들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큰 국제적 협약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내법에도 이렇게 또 한 번 항공안전법에 이렇게 명시를 하였다.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이러한 법들에 대한 내용들을 다 설명을 드렸는데 비고 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이 비고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해를 하시면은 내용을 읽으실 때 수월해요. 가장 큰 성격이기 때문에. 자, 안과 시가부 협약 및 부속서 관계고요. 시설법과 시가부 협약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한 거고 똑같습니다. 자, 이렇게 나와 있던 부분들. 표에 관해서 저희가 실어드린 부분들을 보실 때는 처음에 구분을 어떻게 구분했는지 보시고 왜 어떻게 나눴는지 비교를 먼저 하신 다음에 내용을 읽어보시는 것도 이해가 빨라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국내 항공법규. 자, 국내에서 규정하고 있는 항공법규를 전부 다 뭉뚱그려서 국내 항공법이라고 합니다. 자, 모든 국내 항공법은 항공공법 및 항공사법을 포함. 공법과 사법의 차이는 제가 맨 처음에 설명을 드렸죠. 그 다음에 각 법률을 관장하는 준부처, 하위법령. 자, 이렇게 적어드린 것처럼 하위법령을 제정하여서 운영하고 있다라는 거. 자, 시험에 대해서 교관 과정을 진행하시는 분들, 준비하시는 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부담을 안 가지셔도 돼요. 세분화해서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교관 과정에서 시험에 나오질 않습니다. 하지만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있는데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령으로 되어 있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되어 있고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되어 있고 국방부령으로 되어 있구나. 쉬워요. 구분을 보실 때 무언가 성격들이 다 다르죠? 그래서 한 번씩 읽어보시면 돼요. 그리고 시험에는 크게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 하지만 항공법에 대해서 좀 더 내가 지적 호기심이 있다, 더 공부를 하고 싶다, 지금 내가 시험을 위해서 공부한 것 이외에 다른 지식을 갖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올려놨고요. 한 번씩 읽어보시면은 그러한 지적 호기심이 좀 해소가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첫 번째 저하고의 항공법규 강의를 마무리를 할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오늘 강의가 어떠셨는지 참 많이 궁금하고요. 제가 앞으로도 항공법규 과목을 여러분들과 같이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부담과 선입견을 줄여서 초경량 수업, 다만 내용은 괜찮게 수업 위주로, 그 다음에 그 수업 위주에서 다시 시험 위주로 그렇게 제가 디테일하게 들어가 드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항공법규 과목은 힘들고 어렵고 그런 막연한 부분이 아닙니다. 저와 같이 포기하지 마시고요. 함께 같이 가주시면 됩니다. 저는 드론, 흔히들 우리가 이야기하는 드론에 관련해 가지고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드론을 알게 되면서 처음으로 저도 모르게 하늘을 많이 보고 있구나 라는 걸 느꼈습니다. 살다 보면은 너무 바빠서 앞만 보고 가고요. 너무 삶에 지쳐서 힘들 때는 저도 모르게 고개 숙여서 땅만 보고 갑니다. 하지만 드론을 관련해서 제가 일을 하고 있고 공부를 하고 있는 이 순간 저는 무의식적으로 하늘을 더 많이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하늘 많이 보시면서 희망을 더 가지시고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인생에 대해서 많은 복잡한 생각들이 있으실 텐데 자, 맑은 하늘에 그냥 다 던져버리시고 비행할 때 순간만큼은 행복하게 여러분들의 꿈을 이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첫 강의 이렇게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